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또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에 중앙지법에서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이 내란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더니 원래는 뭐 법에는 이제 일주일 내에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뭐 그 소위 말하는 훈시 규정이라서 꼭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20일 오늘로 구속 취소 신문기일과 변론 준비기일을 같이 정해서 지금 오전에 한 90분 정도 재판하고 끝나고 이제 윤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은 불법 구금이다. 그리고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속 취소 이것과 관련해서? 이 구속 문제는 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이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네,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 그러니까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 뭐냐면 불가피하게 구속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꼭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강용석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도 일단 뭔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권리예요. 이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방어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생업을 당장 못 하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어떤 일이든 종사를 하면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돼서 뭐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나 비로소 인신이 제한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다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조국이 같은 저 사악한 자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다 했잖아요. 정당 창당도 하고 판결로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재명이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구속돼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 경우가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딜 도망을 가요?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어요? 개헌과 관련해서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다 생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다 검찰에 가서 물론 거짓 증인까지 포함해서 다 증언하고 진술조수가 다 작성이 돼 있고 그걸 헌재는 그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어디냐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내란죄 사건에서 증인을 520명 부르겠다는 건데 520명을 부른다는 건 520명을 이미 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조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지 그냥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520명쯤 이 증인 조사를 했으면 할 사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이 모든 이 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할 게 있으며 뭐 대통령이 가긴 어디를 갑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불구속 이 요구를 지금 구속 취소상 요구를 지금 한 건데 저는 서울중앙지법이 최소한의 상식 그리고 최소한의 법리적인 어떤 양식이 있다면 구속 취소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 발부한 두 사람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까지 전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는데 지금 중앙지법에는 이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또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개포고등학교, 뭐 개원중학교, 뭐 이런데 주로 이제 개포동 쪽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서울법대고요. 그런데 이제 뭐 고향이 뭐 부모님 고향이 전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뭐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얘기만 있는데 이 원래 그 공수처에서 해서 서부지법에서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을 한 거는 그 영장을 발부한 자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시점을 돌아가서 보면 그게 이제 한 달여 전인데 그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게 자유파가 계속해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걸 어떻게든 꺾어놔야 되겠는데 꺾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네. 아니 뭐 집회에 하러 나오는 사람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구속되면 뭔가 이거 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그 이 범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구속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자유파를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대통령의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극소수의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을 한 겁니다. 네. 저게 법조계 일반 여론하고도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전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그 몇 명이 짜고서 영장을 구속영장 이런 체포영장을 이를테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처음부터 이게 네. 관할법원인데 거기다가 갖다 댔으면 저는 절대 영장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판사 쇼핑까지 해서 네. 확실하게 영장 나올 서부지법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관할법원도 당시 아닌데. 서부지법에 법원장은 정계선이었고, 네. 네. 그리고 마은혁도 있었고. 그 헌재 재판관으로 예정돼 있는 마은혁도 서부지법 부장판사고, 네. 그 몇 명이 딱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4개를 합쳐가지고 질질 끌면서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는 무죄를 때린 그 김동연 여기도 또 우리법연구회란 말이에요. 아, 그럼 당연하죠. 예. 아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법연구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랑 그 후신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다 해도 한 400명 정도예요. 판사 전체가 3,500명인데 한 400명 정도니까 10% 조금 넘는데 희한하게 하여간 주요 사건들은 그게 이제 우리 강영수 변호사는 희한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사건 배당은 뭐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뭐 그래요. 그 네. 저 영장 전담 판사 경우에. 그런데 자 김명수라는 자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사건을 다룰 길목들이 있잖아요. 네. 길목에는 영장 전담 판사를 예를 들면 2명이다 그러면 둘 다 우리법으로 박아놓으면 아무리 컴퓨터로 돌려도 결국은 우리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일반 형사사건 배당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김명수가 네.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희한하게 우리법 출신들이 전부 다 이재명 주요 사건 맡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누명 씌우는 이 사건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일종의 좌파 카르텔의 작동이다. 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파 카르텔이 좀 이렇게 그 좀 변화될 때까지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탄핵 때문에 지금 2년 반 동안 열심히 하여간 그 법원을 갈아엎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법원이란 데가 이렇게 그냥 인사를 칼같이 못 하거든요. 딱 또 정기적으로 하고 네, 한 정기 판사가 법관 인사 기다려야 돼요. 되면 2년 또 2년이나 3년 채우고 뭐 이러니까 이미 박아놓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뺄 수가 없으니까 예. 무리하게 안 하려고. 사실은 네. 법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 도망가듯이 그만둘 때 알박기를 수백 명을 해놨잖아요. 네. 그건 판사가 아닌데도 그 알박기에서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고 2년 가까이 그 임기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공공기관장들이 그래서 다 그냥 예. 알박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헌법 심리와 관련해서 사법부 카르텔을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종북주사파, 이 좌파 카르텔이 그 마술을 뻗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공공기관들까지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뭐 구속 취소 이게 뭐 중요하지만 또 지금 뭐 흐름이 약간 또 이제 현재 내부 흐름이 약간 4대4가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예. 이게 혹시 탄핵이 기각되면 저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김희수 재판관이 김희수 그러니까 변호인이 국회 측 그 네. 서초인단 대표 변호사죠. 네 저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헌재에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우리도 사실은 대통령이 복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에 이제 종북주사파 공동체죠. 네, 우리법 연구에 우리 공동체, 우리라는 말 들어가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네. 그런데 저들의 저 발언을 보면 혹시 기각이 될까봐 저들도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거의 집단 패닉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헌재가 완전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네. 아니 뭐 문영배가 누가 행방방 같은 걸 하라 그랬어요. 네. 워낙 성향이 그런지 지가 수십 년 전부터 그 짓을 해온 거 아니에요. 네.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네. 이게 TF 존재도 문영배가 지가 흔들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가 갑자기 무슨 대본입니다 그러면서 흔들어가지고. 뭐 이거 TF가 다 써준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TF가 써줬다고 하는 대본 문건을 흔들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이게 문영배가 너무 지가 집중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으니까 지도 억울했을 거야. 네. 아니 뭐 다 같이 이렇게 다 짜놓고 해놓고서 왜 나만이 가지고 이래? 네. 이래가지고서 집단에는 억울하니까 흔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TF를 구성한 사람들은 헌재 연구관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중에는 판사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해진 거죠. 아니 야 니거들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대본 만들어주고 했는데 네. 또 갖다 주면 고치라 그래서 또 고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떠넘겨? 이렇게 해서 완전히 헌재 내부가 완전히 내분 양상으로 지금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그 TF가 막 문영배한테 따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히 따지지. 왜 우리를 뒤집어 네. 씌우냐. 네. 당신이 우리 임명해가지고 지금 한 건데. 그랬더니 문영배가 내가 지금 공격 제일 많이 받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완전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헌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 더 이상 헌재 못 있겠다. 이거 헌재 가루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전부 대법원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부터 사실 헌재가 네. 그렇게 뭐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탄핵 네. 때만 관심 있지 평소에 헌법재판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으로 그걸 촉발한 것은 문영배지만 네. 문영배도 오죽 다급했으면 이걸 흔들었겠냐고요. 그럼 문영배를 이렇게 다급하게 만든 힘은 뭐냐? 네. 그게 대통령의 힘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힘이에요. 네. 대통령이 당당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또 우리 자유파가 포기하지 않고 사실 8년 전에는 좀 포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내팽개 쳤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모여서 싸우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고 이 전체적인 국면의 전환이 문영배로 하여금 야 이러다가 나만 이거 독박 쓰겠다. 독박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나도 뭔가 도망갈 길은 찾아야 되겠다. 이거 TF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종북주사파 진영 내부에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김희수 환자가 누구보다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저자가 저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김희수는 그냥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아이, 예. 김희수랑 같이 그 공감 거기에 있는 네. 그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황필규가 네, 정계선의 남편이니까. 그리고 정계선이가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는 거예요. 저 정계선이가 김희수 사법연수원 때 그 제자였다면서요. 제자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그 도제식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연수원 교수 이제 같은 반 내에서 네. 이제 판사가 한 명, 검사가 한 명, 그 뭐 판사 둘에 검사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지도 교수가 되고 네. 이제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뭐 지도 교수 개념까지는 아니고 와서 강의만 해요. 근데 요 세 명은 아예 이 연수원생들 50명하고 그냥 평생 가는 사제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사제 관계인지 아니면 강의를 했던 사제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저 정도 관계면 보통은 기피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 사제 관계였다 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은 기피해야 되고 네. 저 남편이 같이 있다. 그 공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황필규가 워낙 오랫동안 공감에 있어가지고 공감이 무슨 사람이 많은 법무법인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변호사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재단법인이거든요. 법무법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 가끔 공익소송 같은 걸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사실상 사무총장 역할을 황필규가 하고 예. 이사장을
김희수가 하는 거예요. 저 보시면 공감의 제일 위에 네, 그러네요. 네, 네. 구성원 제일 위에 황필규가 있거든요. 이 사회를 딱 치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저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 김희수 이사장 어허. 저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투톱이에요, 투톱. 그렇군요. 네, 무슨 대형 로펌 100명 있는 데서 뭐 대표 변호사나 뭐 파트너 중과 또 다른 파트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기는 그냥 둘이서 사실상 공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인데 저 정도인데 기피를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황필규가 관련이 있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 정계선이 법원에 있을 때는 실제 기피를 했었어요. 가습기 사건. 맞아. 가습기 사건 때는. 직원들끼리 부부라고 하면서, 네, 부부라고 하면서 정계선이가 먼저 기피를 했어. 네, 자기가 하기 싫은 건 기피해. 네. 그래요. 그런 관계인데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김희수를 그 재판관 대리인 대표를 시킨 것도 그 안에 있는 사정을 다 사실상 함께 전달받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따지고 보면 김희수가 국회 소추인 측의 국회 대표잖아요. 네. 먼저 임명이 됐어. 네. 정계선이를 뒤에 밀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밀어놓은 거야. 판사를 선정한 거예요. 네, 검사 역할을 하는 쪽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판사를 집어넣은 거야. 네. 이게 무슨 재판이라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헌재 못 믿겠다 여론이 절반 이상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 이런데도 네.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믿는다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한덕수 탄핵 심판과 의결 정적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론 한 번 하고 90분 만에 그냥 변론 종결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한덕수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한덕수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버리면 이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아예 그건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각하예요, 각하 그냥. 왜냐면 한덕수 대행이 다시 대행으로 돌아오면 최상목은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니 안 하니 이거 논란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바로 이제 한덕수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마은혁을 먼저 변론 종결을 해놓고 뭐 선고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저거는 그냥 그렇게 한덕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면 마은혁은 당연히 각하거든요. 네. 한덕수가 돌아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두 개를 아마 같이 판결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한덕수부터 하고 네. 한덕수도 사건이 두 개잖아요. 네. 하나가 그 정적수와 탄핵 심판이고 관련된 하나가 정적수고. 네. 네. 정적수와 관련된 권한쟁의고 하나가 탄핵 사건인데 네. 이게 그 정적수와 관련된 네. 이 권한쟁의를 먼저 했어야죠.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총리인지 아닌지가 먼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적수가 잘못됐다 그러면 네. 탄핵 자체가 무효인데 네. 그걸 신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해서 따질 필요도 없는데 네. 저거 두 개를 같이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정적수 심리를 나중에 한 거야. 네.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서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정족수를 먼저 했으면 한덕수 탄핵과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하는 예. 거냐 이거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죠. 다 각하에 다 각하. 예. 이게 탄핵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모든 게 다 각하야. 근데 뭘 그걸 안 하고 지금 딴 것만 하고 앉았으니.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탄핵 심판은 뭐 이 탄핵 TF가 뭘 다 대본을 써줬다고 하니까 네. 문영구 말대로 이 탄핵 TF가 결론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 시나리오 쓸 때 주인공은 죽인다 살린다를 먼저 결정하거든. 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은 뭐 저 슬프게 마무리해서 여운을 줄 거냐. 그래서 주인공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쫙 써가요. 네. 예. 지금 딱 그 꼴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 대통령 파면해 갖고서 죽인다라고 하는 결론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지. 네. 아니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수많은 탄핵을 했지만 탄핵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소추하는 의결서에 있는 내용은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게 지금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저께 재판에서만 하더라도 이 동부구치소에다가 정치인들 구금한다고
그게 이제 탄핵 사유 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동부구치소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법무부에서도 부인했고 그 소장 대행 뭐 이런 사람들 다 부인했는데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소추 사유에 들어갔나 했더니 JTBC 기자가 찍 갈겨 쓴 기사 하나가 그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네.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탄핵 소추 사유를 쓴 게 아니고 여러 기사 뭐 한 62개인가 63개 되는 신문 기사 63개가 신문 기사 가지고서 네.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게 전부 오염된 기사들이잖아요. 당시에 나온 기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부 오염된 기사 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탄핵 소추 사유를 써놓으니까 그걸 다시 빼고 자시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저 기사 그래가지고 결국 정정 보도도 되고 저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외부 차량이 동부구치소에 전혀 들어온 게 없다는 걸 또 다 밝히고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 하나로 만들어진 탄핵 소추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온갖 증거가 다 동원돼야 되는. JTBC는 그래도 정정 보도라도 했네. 네. 국회는 저렇게 언론사가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해도 여전히 탄핵 사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헌재도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문영배 임의선이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50 며칠 남았는데 그 이걸 제가 이렇게 늘려보겠다. 그 저 임기 연장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6개월. 근데 저는 이게 임기 연장은 그냥 메시지고 네. 이미 그 메시지는 저 법을 발의한 것만으로도 문영배하고 이 임의선이한테는 다 메시지는 전달이 된 거죠. 우리가 너네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런 메시지 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켜주겠다고 하고. 근데 저는 좀 더 음흉한 그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연임. 그 문영배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6년 끝나고 4월 18일 날 돌아가지만 연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임은 국회에서 그냥 이 사람 추천해서 이번에 정계선이 하듯이 40여기 밀어붙이듯이 하면은 연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은 2달 있다가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저것들 정보수사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은 어떡하냐?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 임명한다 돼 있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대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영배한테 야 네가 윤석열만 탄핵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너 다시 6년 더 연임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저 정권 잡으면은 너 헌법재판소장 만들어줄게. 우리는 추천할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할 압도적 다수당 다 갖고 있잖아. 그건 너는 그냥 헌법재판소장 하는 거야. 앞으로 6년 동안. 이 메시지를 지금 주기 위해서 저 바보, 이 말도 안 되는 저 연장법을 지금 발의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미 그렇게 전달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의 해석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해야 돼? 지금 막 자꾸 이제 불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 헌법재판관들 중에 소장 욕심 있는 사람이 어디 문영배 하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조금씩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그냥 다음 소장은 문영배구만.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욕 먹어가면서 탄핵 쪽으로 갈 이유가 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 자유파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정복주사파들이 정말 막판에까지 몰려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임기 연장법까지 가면서 어떻게든 문영배를 지금 관리하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자들이 다급했으면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이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럼 다른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가겠냐. 우리는 해봤자 결국은 팽당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4명이 여성이고 이제 4명이 이제 남성인데 그 중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라 민사 판례 연구회라는 아주 정통 법관 출신이거든요. 그건 저 실력 있는 굉장히 그리고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영배나 이미선 같은 지역 법관, 예, 그리고 뭐 성적 다 알거든요.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아니, 같이 재판을 해보면 수준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같이 재판대에 앉아 있는 게 쪽팔리는 거지 사실. 김영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정도로.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김영두는 된 지가 지금 벌써 2년 반 가까이 돼가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 있어야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탄핵을 기각시키면 헌법재판소장이 제일 기각 쪽에 쓴 사람 중에서는 제일 그렇지. 최선임이니까 네, 맞아요. 자기가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었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 파면시키면은 문영배가 되는 거고. 문영배가 되는 거고. 대통령 기각시키면은 반대표 던지는 4명 중에서 다음 헌법소장이 되는 헌법재판소장이 나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면 그 자리 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이 들어가겠지만 이 둘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한창이나 정영식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한창은 뭐 이번에 됐으니까 더 그렇고 정영식도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두 입장에서는 헌재 소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에요. 저 종북 주사파들이 다급해서 그런 건데 문영배도 이거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TF를 지가 다급하니까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떠넘기면서. 그리고는 이걸 TF가 쓴 대본을 다들 동의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이 임기 연장도 지그들끼리 몰래 할 얘기거든. 예? 예를 들면 꼭 필요하면 이재명이가 야 형배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지그들끼리 할 얘기인데 이걸 대놓고 임기 연장법으로 지금 갖다 대니까 누가 봐도 야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음 헌재 소장은 문영배로 간다는 메시지냐? 사실 저 법 해봤자 실제로 실현시킬 수도 없거든요. 없죠. 헌재위원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법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이거 법안 통과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문영배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지가 자꾸 자백하고 막 지가 커밍아웃 하는 걸 봐서는 저런 달콤한 사탕 발림에도 넘어갈 것 같아, 문영배는. 그리고 그 업무 시간에 독후감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의 정신 상태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판관 끝나면 지방 내려가서 원래 지역법관으로 부산 부울경에서만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부산 가서 변호사 해야 돼요. 그냥 향판 하다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지방 변호사 해야 하는 돼. 거지. 그럼 지방 변호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하고등학교 15회 거기 그 카페도 기웃기웃, 그렇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가 SNS 하면서 독후감 써가면서 이제 자기 그 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헌법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사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엄청난 욕을 먹어가지고 과연 재판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얼마나 그 후폭풍이 클까? 지금 그게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한테야 지금 이 사람이 헌재 재판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임기연장법 발의를 신속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이미선이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이 재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 그냥 조용히 있다가 4월 18일 날 퇴임하면 된다. 그 전에 탄핵 판결 안 내리면 된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잡다가 천천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 줬는데 어쨌든 이미선이도 이거 좀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영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은 저쪽에 좌파 내 편은 확실하다 그랬는데 이 확실하다는 내 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연장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갖고 나온 거예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4대4 얘기를 듣고 있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4대4 얘기를 들을 텐데 거긴 더 내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탄핵 그리고 이미선은 지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재산 문제가 다 털리는 바람에 그럼요. 이미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발돼 있는데 언제든지 만일에 상황이 바뀌면 이미선은 그냥 뭐 자본시장법 이런 거 주식 뭐 문제도 그렇고 이 재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털면 저긴 뭐 바로 털리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홍장원, 네. 홍장원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홍장원을 다시 부르는데 이자가 그 헌재에서 증언하고 난 다음에 막 그게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방송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뭐 더 떠들어댔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진술이 채널 A에서 한 네. 건데 그거가 인터뷰 나오자마자 그 부산의 박수영, 네,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그 이게 국정원 아마 정보위 소속일 거예요. 위원회가.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그 공관과 그 본청의 CCTV 자료를 받았나 봐요. 네, 그래갖고 그 CCTV에는 시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홍장원이가 얘기한 것하고 홍장원이가 그 얘기한 그 시점, 그러니까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디서 통화했다고 세 차례 통화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주장을 해요. 채널에. 주장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을 CCTV 화면 증거를 갖고서 반박을 했어요. 네. 그 완전히 박살난 거지.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장소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가 다 틀려. 예. 그리고 내용도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 다 달라. 다 달라요. 예. 공터에서 메모를 했다 그러는데 공터에 있지도 않았어. 예. 메모하는 것도 드러나지도 않아. 그랬더니 채널A 나와가지고 사실은 메모는 사무실에서 했다. 또 말을 바꿨어요. 사무실에서 했다는 그 시간에 CCTV로는 이자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틀려. 다 지금 이 홍장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탄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지금 당혹스러운 게 자기는 CCTV를 못 보거든요.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CCTV가 실제로 어떤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상상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데 할 때마다 더 틀려. 왼손잡이부 완전히 그것도 왼손잡이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자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인생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블랙 요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간에서 체포 명단 적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자가 진술 또 바꿨다. 블랙요원이든 뭐든 아주 무능하게 짝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외교가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외교관을 정의할 때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정직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진짜 외교관은 정말 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데 직업적으로는 이 사람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직업적으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이 홍장원의 이자는 말하는 거짓말마다 다 이게 들통이 나. 그러니까 이게 직무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무능하게 이걸 그 국정원에 있을 때 이런 자가 무슨 해외 파트 책임자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수준이 그 당시에 그렇게 떨어졌나. 물론 박지원이 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한심하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쪽팔림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장원이 수준 떨어진다고. 수준 떨어지죠. 너무 떨어지죠. 이게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7급으로 공채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국정원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엘리트들이에요. 이 공장원은 그 특임대 대위하고 특채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아무래도 다른 일반 공채들하고. 이제 분명히 실력이 떨어져서 아마 승진이니 뭐니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정치권에 줄을 댄 거예요. 여기저기 대고 인사청탁하고 박지원이한테 인사청탁하고 이게 이렇게밖에 가는 거예요. 이 바뀔 때마다 쫓아가서 잡는. 참 근데 이 한동훈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SNS에 이런 광고가 있던데.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같이 계란 장사를 동업합시다. 생계란 장사를. 그리고 생계란 하나에 1,000원씩. 그리고 색깔 넣은 생계란은 3,000원씩 팝시다. 어디서? 한동훈이 출판 기념회 앞에서. 그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거 장사하시면. 계란 장사. 그거 얼마나 그냥 주워 던지고 싶겠어요. 특히 여기 머리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머리 손만 건드려도 난리를 치는데 여기 계란이 떡이 되면 아니 달걀 노른자가 그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이 찌질하게 움직이는 것도 좀 한심하지만 저게 뭐라고 아니 이걸 자꾸 왜 언론에서 무슨 대단한 정치 기사처럼 다루냐고. 나 그게 더 황당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가능한 한 한동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한동훈이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말아야죠. 이게 뭐
저 책도 지금 사재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1등 만들고 뭐 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책 내용도 그렇고 근데 저 출판사가 예. 아주 좌파 책 내는 메디치 미디어라는 예. 그거부터가 그리고 제목도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을 굉장히 많이 쫓아한다는 게 티가 났잖아요. 그동안. 아니 동료시면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서 국민이 먼저야. 네. 네. 그러면서 검사 이력은 또 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이 사실 그동안 그나마 버텼던 게 지지율이 된다. 뭐 이거였는데 에이. 지금은 이제 뭐 지지율도 점점 이제 조사를 해야 되냐 의미가 있냐라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나온 조사를 봤는데 네. 그게 데일리한 공정 네. 정기 조사인데 거기에 보니까 만약에 저 탄핵을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조기 대선할 경우에 네. 여권 그 후보자들 조사예요. 보니까 김문수 37 네. 그렇죠? 오세훈이 절반도 안 돼 13. 네. 한동훈이는 오세훈이 밑이야. 저건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저런 정도면. 3등, 4등은 의미가 없죠 전혀. 네. 네. 뭐 저런 정도라서 정치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까십거리도 안 돼. 네. 뭐 재미가 있어야 까십으로 다루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관심의 대상이 돼야지 그나마 할 텐데. 아니 진짜 이제는 한동훈 가발도 재미가 없어. SNS에 그 계란 장사가 진짜로 장사를 하면은 혹시 뭐 까십으로 한번 좀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점점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노동과 예. 관련한 그 토론회에서 네. 김문수 장관이 참여했는데 거기 국회의원 현역 여당들이 한 50여 명 왔다. 예, 58명 왔다고. 58명이면 과반이 넘게 왔네요. 58명. 하여간 눈치들은 근데 김문수는 저런 자리에 나가면은 계속 이제 대선 관련 질문을 받는데 어쨌든 아직 한 번도 조기 대선이란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질 않아요. 네. 예, 대통령 복귀가 먼저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봐라. 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했냐. 계속 그 기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기조를 유지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괜히 오세훈은 너무 섣부르게 탄핵 찬성한다. 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다 까먹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이제 많이 일깨웠는데 네. 그 계몽을 했는데 동시에 그야말로 여기저기 박혀있던 이 짱돌들을 많이 걸러냈어요. 골라냈어요. 옥석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이제 국민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우리 강 변호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이 저거 안 된다고 1년 전부터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네. 저 굉장히 고생했어요. 네. 예. 근데 저희도 이제는 초창기에 막 구독자가 줄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는 얘기하니까. 이제 설명 안 하잖아요. 네. 저보다도 더 화를 내셔. 예,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리고 먼저 막 커밍아웃 하셔. 네. 내가 1년 전에는 고 박사 얘기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내가 지금은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막 이러신다니까. 그러니까 옥석 구별을 화끈하게 제대로 하게 만들어줬어요. 대통령이. 그 점 굉장히 큰 그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쏟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세훈이 오늘도 지금 이재명이 황당무계하게 자기들이 중도 보수다. 이재명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예전에도 도지사 시절인가 시장 시절에 자기는 보수다. 저건 이재명이가 워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워낙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한 거야. 네. 이게 그래도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고차 방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2, 3차 방정식 정도는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 3차 방정식은 이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아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모르면 어떻게 방정식을 푸냐고. 사칙 연산을 모르는. 근데 이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틱틱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개 무시하면 돼. 네. 그리고 종북주사파들 안에서도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그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돼. 굳이 저걸 가지고 오세훈이가 뭐 될 거라고 또 달려들어갖고 비난하는데 오세훈이 말도 난 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뭐 이슈라고. 네. 예. 오세훈도 사실 뭐가 없잖아요, 방향이. 그렇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잖아요. 이게 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한다 그래서 네. 그럼 나는 그 정도는 해라고 우리 좌우파 진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 눈에는 더하기 빼기 못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에 자기한테 말이죠. 네. 어디에 서야 지가 살 거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국회의원이 7, 80명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 자기가 어디 서 있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있는 이게 거예요.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 서야지 살겠는지, 한남동 대처봐야 내가 가야 되는지, 광화문 이 탄핵 저지 투쟁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춰야 되는지, 헌재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항의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모르잖아. 네.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죠. 예. 그래서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는 이재명이만 그런 게 아니다. 오세훈이도 제 눈에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그 선거법, 네. 이제 이재명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이 사단이 네. 이 헌재 이 드라이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재명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건데 네. 어제 웃긴 거는 이재명 측에서 자기네 유리한 증인이라고 신청했는데 증인 딱 하나.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국토부 협박 없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검찰을 물을 때는 모르겠다 그러더니 판사가 물으니까 없었다. 어유 판사가 묻는데 거짓말하면 네. 진짜 위증죄인데. 위증죄 될까봐 그런지 네. 이 사람은 보니까 나름 객관적인 증인처럼 보이는 게 식품안전원 그쪽 전직 무슨 식품안전 옮기는 그 단장인가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죠. 그 전에요. 그러니까 네.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없었다고. 그러니 뭐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뭐. 근데 저 재판 어제 재판까지는 김동연 판사가 했죠. 저거는 고등이에요. 고등. 고등. 네, 고등. 2심. 네, 2심이고 저기는 최 무슨 부장이고. 그래. 네. 저 재판부에 이제 살레지오고등학교 출신이 한 명, 그 주심이 아닌 주심이나 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 배석. 배석 중에,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대등 재판부라서 배석이 아니라 셋 다 부장 판사인데, 하여간 그 정재호는 이 재판에 안 끼는 주심하고 재판장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저 김동연이는 대장동 재판. 네, 대장동 재판이고. 저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김동연이 바뀌고 나면 김동연도 우리 법연구회인데 김동연이 바뀌고 나면 사실 저거 말도 안 되게 4건을 합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남 FC하고 두산 그거는 그건 분리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증인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4개를 엮어가지고 하려니까 몇 년 걸리죠. 지금 아직도 대장동을 하고 있는데 위례 겨우 했고 이제 대장동을 하고 있는데. 류여애 교수 있잖아요. 네. 류 교수가 대법 연구관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양형 계산하는 거를 많이 해봤대. 이재명이 양형을 계산을 했대요. 자기가. 네. 아주 보수적으로. 했더니 30몇 년 나오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가중할 거 가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재명이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도 30년이 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나만 이제 뻐그러져서 대선 출마를 못한다. 요거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재판들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당 대표니까 저렇게 그러고 이제 그렇죠. 우리 법 연구회 짬짬이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이 사건을 법정에 서는 것과 그냥 잡범이지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잡범으로 딱 재판정에 설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제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 네,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재판에서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사건 자체가 지저분한 사건들이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내용 뻔한 그런 사건들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이 계속 우클릭도 아니면서 기웃기웃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그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걸요, 이재명이가? 정상적이라면 저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예.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 뭐 이 좀 생각이 있고 다 자기들 스스로는. 네. 그래서 말을 바꾸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들을 갖고 있어요. 네. 정치인들은. 말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가 뭔 소리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지는 알잖아. 네, 본인은 알죠. 네. 그래서 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너 그때 생각 잘못했으니까 하고 얘기해도 돼 라고 해도 그래도 제가 그때 이랬는데 공격당할까 봐 싫어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자는 완전히 달라. 지가 아침에 한 얘기를 저녁에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도 그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네.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존경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게 타격감이 없어. 그렇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희귀해. 이런 정치는 없어요, 그동안. 네. 이 김대중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네. 김대중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있어도. 그건데 김대중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여기는 그냥 거짓말이고 뭐고 그런 아예 자체. 그래서 기존의 문법이 전혀 안 맞아. 이재명이한테는. 그러니까 뭐 보수라고 했다가 중도 보수라고 했다가 합리적 보수라고 했다가 뭐 아무 말이나. 근데 또 요새 그래서 그런데도 이 다른 비명 친문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재명을 공략을 못 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김부겸이니 김경준이. 그렇죠. 보세요. 이게 이재명이가 일극 체제인지 뭔지를 이제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명 반문계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명하신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줄 쓴 자들도 아니에요. 네. 뭐 하나는 저 어디 외국에 나 있었고 하나는 시골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자들이 그때라도 소리를 질러줬어야 돼. 왜냐하면 아니 자기 동료 동지들이 지금 다 학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안 돼. 라고는 소리를 질러줬어야지. 그래야 지금이라도 뭐 그렇잖아요. 도와달란 말을 하지. 근데 그때는 이것들이 가만히 있었거든. 네. 지것들한테 불이익이 가질 일이 아닌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이재명이가 아무래도 좀 사법 리스크가 좀 그럴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슬그머니 이제 고개 내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학살당한 사람들조차도 내 저것들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힘이 안 모이는 거죠. 예, 언론은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보도를 하겠지만 네. 그냥 지 혼자 한마디 하고서 마는 거야. 이게 정치인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뭔가 그 말에 따라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영향을 받고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여야죠. 그럼 김부겸이가 얘기하면은 박살당한 비명 반명계가 움직이냐. 김경수가 얘기하면 움직이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임종석이 얘기도 안 움직여요. 네, 임종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항마가 없으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박용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끝까지 싸웠어야지. 막판에 승복할게요. 그게 박용진이었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 하니까 안 모여요 사람이. 네. 네, 말에 힘이 안 실려. 그래서 이재명이가 참 그 희한한 재주가 있다. 진짜 상대를 확실하게 다 죽여버렸다. 전국 주사파이는 지금 이재명이가 날아가면은 진짜 누가 대안이라고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제대로 화끈하게 죽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공직선거법 2심 걱정 안 한다 하는데 그게 걱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같은 잡범을 상대로 대선을 2년 후에라도 대선 네. 치를 거 아닙니까? 조기 대선은 아니지만 그때 이재명이라는 잡범을 상대라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데 전 다르게 봐요. 이재명이가 사법적으로 처단을 받아야 그러면 그 이후에 대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야. 전국 주사파들이. 그게 우리 자유업부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요.
네. 예, 2년 후에 정권 재창출해서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오늘 설마 헌재에서 결심하지는 못하겠죠? 저기 대통령 탄핵 심판? 네. 아이, 결심 못하죠. 네. 그 증인 신문을 거의 뭐 3시에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6시간 최소한 9시, 10시까지는. 더구나 이게 한덕수나 홍 장원이 또 조지호. 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더구나 조지호가 저녁 7시인가 그렇잖아요. 네. 지금. 한참 증인신문하고 반대신문하고 한 다음에 야, 이걸로 재판 끝. 말이 안 되죠. 이거. 예.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헌재가요. 네. 그렇게 원래 TF가 그렇게 짜줬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기일을 잡은 것부터 TF 계획에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 지그들 마음대로 이제 못합니다. 네. 그 이번 10차 변론 기일 잡는 거 뭐 이거 누추냐 마냐도 4대4로 팽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상황이 그 정도 팽팽했으면 며칠 늦추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1시간 늦춰준다고. 정말 조금 전에 욕 나올 뻔했다. 자, 지금 이제 집회들이 뭐 계속 열리고 있지만 오늘도 네. 지금 그 법원 앞에서도 했고 헌재에서도 대국본에서 하고 있고 네. 1시부터 네. 그리고 7시부터는 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변호인단. 네, 국민 변호인단 집회가 있고 오늘 토요일은, 그 저녁 집회 나가신다고요? 네네 나갑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대전과 네. 또 광화문. 네. 그런데 요즘 또 부는 바람이 대학교마다 대학이에요, 대학교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 좌파들도 헌재만 TF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종북 주사파들도 윤석열 죽이기 TF를 가동해 왔지 않았겠어요? 계속 해왔죠, 계속. 네. 처음부터. 거기 보면 저것들이 되자마자부터. 분명히 네. 2월 말 3월 초에 대학이 개강되면 네. 대학생들이 탄핵 집회를 쫙 전개할 거다. 음. 그 흐름을 타고 탄핵 때리면 된다. 네.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야. 네. 왜냐하면 저 종북주사파들은 무슨 투쟁을 하더라도 이 대학과 연계하고 민노총이나 노동계와 연계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투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들 계산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가 움직임이에요. 네. 우리 1230 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나오면서 대학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대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경북대가 받고 서울대가 받고 오늘 보니까 내일 고대. 그다음에 네. 며칠 있다가 이대, 네. 그다음에 저 조선대, 조선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양대, 뭐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도 대학 시절 다 겪어봐서 하는데 대학생들이 평소에는 잘 몰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제일 그 민감하게 서로 반응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이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누군가가 올리면은 순식간에 연대 집회가 네.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2월 말 3월 초에 대학가는 탄핵 반대 집회가 완전히 그 바람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종북 주사파들의 계산과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지. 네. 대학가가 이 정도로 탄핵 반대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어이구,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잘못하면. 이렇게 헌재의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쪽에서 이거 맞불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불 집회라고 나온 데는 대학생은 없고 맨 늑수그레한 아저씨들의 민노총, 대진년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이걸 몇 명이서 하고 있고 이쪽에는 처음에 한 50명 정도가 시작을 했다가 하면서 점점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한 300명까지 갔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 1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저쪽에 음악 시끄럽게 틀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조용히 끄고 갔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네. 광주가 딱 그랬잖아요. 지금 딱 그런 모든 집회가 다 그런 상황이죠. 광주가 어디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시비를 좀 걸었대. 네. 광주에 가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근데 워낙 이게 숫자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최소 5대1, 10대1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네. 지금 민주당도 워낙 이 오프라인 여론들이 그런 모양이니까 뭐 집회를 하겠다.
예. 뭐 석 달 만이다. 뭐 그러는데 그동안도 사실은 뭐 저쪽 집회에 맨날 민주당 동원 총동원 해가지고 참여하더니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주최하겠다고. 제발 좀 해봐라. 네. 몇이나 모이나 보자. 저기서 진짜 민주당이 모으면 도대체 얼마나 모으는지. 네? 그동안 사실 집회들 보면 민노총이 핵심이지 민주당은 집회 동원 능력이 없잖아요. 저기는. 아이 그럼. 예? 저기는 뭐 저 사람들 돈 안 주면 절대 안 오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 그래서 22일 날 안국역에서 한다는 건데 일단 안국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만 봐도 많이 모을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그 20일이면은 토요일인가요? 네. 광화문에서 맞짱을 떠야지. 이것들 정말 찌질하다. 맞짱을 뜨면은 너무 새가 불리하니까 안국역 멀리 떨어져서 안국역이라는 게 이제 헌재앞에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전남대학교에서도 전남대. 저런 게 뜨기 시작하는 거 보면 그러네요. 네. 전남대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 네. 이게 탄핵 반대 뭐 이런 걸로 바로 갖고 나가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서는, 네. 부정선거 규명을 들고 나와요. 근데 그게 그거야. 네, 같은 얘기죠, 뭐. 네. 자,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또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또 그리고 헌재 재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구속 취소 돼야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리면 일단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잖아요. 네. 저는 오늘 밤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취소돼서 한남동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큰 어떤 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동안 이제 지지율이 쫙 올라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인 건 맞는데 여기서 구속 취소 결정이 딱 내려져서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복귀한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확실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인을 딱 보여주는 거고. 그냥 저는 그 서울중앙지법이 그냥 법리만 가지고 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리만 가지고 판단해라. 그러면 무조건 구속 취소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거 없다. 그건 판사가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냐? 구속기간 연장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냥 법리적으로 하니까 아무도 뭐 이의 제기를 못 하잖아요. 구속기간 연장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 그냥 상식적으로 영장심사 시간 딱 요거 시간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이게 25일이에요. 지금 뭐 날짜로 하면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 생각이 좀 몰라도. 다를 때, 입장이 엇갈릴 때는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이게 대원칙 아닙니까? 인두비오 프로레오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5일 밤이 맞거든요. 당연하죠. 피고인인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그게 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확신을 해야죠. 오늘 저녁에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많은 참석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 박사님과 함께한 KNL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